이번 시간에는 해로운 수치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해로운 수치심. 해로운 수치심 뭐냐? 해로운이란 것이 영어로 톡식이란 말을 써요. 톡식. 톡식이란 말은 독성이 들었다. 독이 들었다. 독. 근데 수치심에 독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수치심에 독이 들었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건강한 수치심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독성이 들어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다들 문제를 힘들어하죠. 인간의 그 심리 증상을 큰 두 축으로 보면, 큰 두 세계로 보면, 하나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노이로제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노이로제 신경증이라는 것은요, 너무 예민해. 칼날같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 왜 못 가죠? 내 흉 볼까봐, 내 얘기할까봐 화장실 못 가. 예민해. 남의 집 신방도 못해. 천도사가 돼가지고 신방 못해. 왜 신방 못하죠? 남의 집에 탁 들어가면 뭐가 느껴져요? 이상하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껴. 아주 예민한 사람 증후군이 이 노이로제 증후군이에요.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칼날같이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불안이 들어있다. 불안한 거 있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주로 불안이 많으세요? 불안 증후. 너무 예민해. 염려, 걱정이 많아요. 불안 신경증, 공포 신경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신경증 증후군으로 보면 이게 이제 33페이지에 이 교재에 끊임없이 나를 못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 이것 때문에 신경증 증후군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넌 못났어, 넌 바보야, 멍청아, 쪼다야, 병신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그 신경증 증후군에 그 형성되는 수치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경증 증후군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을 내면화라는 말을 씁니다. 내면화, 인터널리제이션, 마음속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 뭐가 소화가 되느냐? 셋 중에 하나만 소화돼도 돼요. 첫째, 소화되는 거 첫째. 읽어보실래요? 수치심이 되는 사람이 양육을 수치심을 수사하며 자신과 동의시하며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수치심을 학습받아요. 학습. 수치심을 학습받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수치심이 많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학습을 받아.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심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돼. 그 내면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뚱뚱하게 되는 거죠? 뚱뚱하게 되는 비결. 그리고 말이 없었다. 많이 먹어서 안 움직여.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안 먹으면 뚱뚱해져야 안 해져요. 그렇죠. 그게 원리죠. 어떻게 해서 뚱뚱하게 됐습니까? 많이 먹어서. 그게 답이에요.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먹었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뭘 먹으면 살찐다 그랬죠? 죄를 많이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없어져 버려요? 응? 습관화되는 게 죄를 많이 짓는 거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죄를 습관화 시켜가지고 계속 죄로 여기지도 않고 계속 먹어. 죄를 져. 그럼 어떻게 되죠?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양심도 무뎌지고 뻔뻔해지고 뭐 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뚱뚱해지는 것도 하나의 열매잖아요. 언젠가 터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언젠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터질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안 터지면 저 세상 가서 터져. 그 드러난단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죠. 그게 언젠가 열매가 드러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실까? 그런 일들을 드러내실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밥을 먹었는데도 뚱뚱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밖으로 뚱뚱해지니까 본인 스스로 뚱뚱해진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덜 먹어야지 라고 깨닫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죄를 오랫동안 짓게 되면은 죄의 결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변화라고 하는 것은 학습 많이 받다 보면 또 수치심이 소화가 돼가지고 수치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로 학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엄마 아버지가 수치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수치심이 학습이 된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어릴 적에 어리바와 학대받을 충격으로 인해 감정과 공기가 수치심에 섞인 경우 어릴 적에 뭐하고? 버림받았다. 어벤던먼트라고 그래. 버림당했다.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상처. 그러니까 여기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서울역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주로 정서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 대답이 없어. 아빠 대답이 없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누구 하나도 나를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아. 이 버려진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애들을 돌볼 기회가 없어요. 애들은 혼자 남아서 버려짐을 받았어. 전에 어느 탤런트가 왔어. 탤런트. 나는 뭐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더니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름은 내 기억을 못하겠어. 나와서 좀 유명하더라고. 근데 저하고 상담했는데 이제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상담학교 다녀가지고 나를 그 딸이라서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대학원도 나오고 요가 선생도 하고 뭐 캐리어가 괜찮아. 근데 하여튼 남자만 만나면 좀 약간 비실한 애들만 만나. 그럼 또 헤어지면 또 상처받고. 뭐 주로 목욕탕집 거기서 그냥 얘는 괜찮은 아주 잘 나가는 그냥 여잔데 남자를 만나면 뭐 어디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 뭐 거기서 연수받는다고 하는데 남자는 그냥 노는 애들 주로. 본인도 괴로운 거야. 또 정들면 자기가 도저히 얘하고는 어떻게 안 되겠다. 자기가 차요. 그리고는 또 괴로워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쭉 남자 만난 스타일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자기보다 좀 뭔가 부족한 애, 찌질이를 만나 자꾸.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연애를 해도 꼭 찌질이만 만나서 골라서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찌질이가 만나면 양이 안 차지. 아마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찌질이 만나가지고 고생하실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찌질이를 만나는 그 무언가가 작동을 한 거야 내 안에서. 똑똑한 사람 만나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가 안 좋아.
그 본인의 그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봤더니 어린 시절에 엄마는 순복음교회 교인이라 늘 바빠. 아빠는 집에 없고. 자기 혼자만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일이야. 학교 갔다 오면 텔레비전, 학교 갔다 오면 텔레비전.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그래서 늘 외로워. 늘 외로워.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그 외로움이 미해결 과제로 내 안에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 근데 남자를 만나면 어떤 거 안 보고 외로움을 해결해 줄 남자. 근데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남자는 잘 나가는 남자이겠어요? 좀 못 나가야 외로움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 왜 좀 찌질이를 만나야 외로움이 해결돼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지. 안 바쁘니까. 자기 엄마도 바빴거든 늘. 안 바쁜 남자 찾다 보니까 좀 부실해야지 남자.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면 아니고 만나고 말하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 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 이게 바로 버려짐의 상처를 안고 있는 거죠. 그게 일생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또 뭔가 부실한 남자를 찾을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남자는 지가 거절해. 자기가 거절한다니까. 아닌 줄 알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줄 알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네. 좋은 줄 알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공허함을 그 사람으로부터 채움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느부갓네살 그 사람 그 아들이 우리가 저기 에스더 사건 아시죠? 에스더. 그 사람이 첫째 왕비는 첫째 왕비가 뭐 저기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오라 하는데 안 오니까 와스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왕비를 하나 구했는데 에스더야. 에스더가 이제 그 왕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죠?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 거기에 끌리는 거야.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끌려요. 연상군한테는 연상군을 제일 처음 만날 때 누구죠? 연상군하고 장록수가 처음 만날 때 어떤 옷 입고 만났다 그러죠? 상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연상군을 만났대. 처음 만남 자리에. 그런 게 끌리는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부실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일 때 오히려 거기에 동정심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왕이면 화려하고 좀 뭔가 가져 보이는 그런 여성이 오히려 더 싫고 오히려 자기 수준이 내 마음에 그 내면의 아이가 이너 차일드라 그래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아이가 나한테 막 소리쳐. 야, 저 여자다.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여자니까. 소복 입은 여자가 자기 수준이 비슷한 내면에 보잘것없고 외로운 아이가 야, 이 외로움을 지금 채우라고 속에서 소리쳐요. 과거에 내면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소리쳐. 쟤하고 결혼해라. 저렇게 똑똑한 애는 쟤는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기회도 없단다. 쟤하고 시간 많이 남는 애하고 해라. 라고 속에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이게 버려짐의 상처가 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은 항상 외로움의 주제를 안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왠지 이런 주제를 안고 있다니까 외롭다 이거지. 오늘은 왠지. 자, 세 번째. 수치심이 드는 기억들이 뭐가? 기억.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건들이 많죠. 그 사건들이 내면화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으로 작용되는 경우. 여러분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소화가 되는 것을 내면화라 그래. 내 안에 익혀져 버려. 그러면 항상 이런 애들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찝찝하고 기분이 더럽고 기분이 햇살이 있는 이렇게 맑은 하늘이 아니라 뭔가 뿌옇하고 흐린 아주 단조의 그러한 마음속에 분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찝찝하고 기분이 항상 더러우면 이 사람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를 하죠.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술, 도박, 여자. 어떻게 이렇게 쭉 그냥 나오시네. 술, 도박, 여자. 남자는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술, 도박, 여자. 술, 도박, 여자. 또 여성들은 쇼핑. 그렇죠. 수다. 또 이렇게 먹는 거. 계속 먹어도 만족이 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만족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물건 살 때 그 당시 내고 나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낼 때 그때 쇼핑. 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삼성 다니는데 여자가 자살해서 그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나한테. 애 둘이 딸들인데 얘네 좀 치유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쇼핑 중독하다가 계속 남편한테는 돈을 달라기가 어려우니까 쇼핑하다가 그냥 이렇게 삼각목에 거는 거 옷걸이에 메고 자살했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애들만 남은 거야. 그 엄마가 이제 저 때문에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쇼핑을 했는데 남편한테 달라기가 뭐하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끝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애들도 엄청나게 똑똑하더구만. 치유 작업이 아주 좋아졌어요. 2명 다. 이게 항상 인간의 불만족이라는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뭔가 만족해야 되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술은요 굉장히 급속하게 만족을 줍니다. 그거 몇 잔만 먹어도 그냥 샥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술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술이 알코올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빠르게 기분 전환을 주죠. 그죠 목사님? 드셔보셨죠? 저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을 먹으면 급속도로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나를 변형을 시켜주잖아요. 그 만족을 준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그 술을 자꾸 먹다 보면 만족이 오는데 순간의 만족이에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 전체가 파멸로 가는 거야. 중독의 정의가 그거예요. 중독의 정의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다. 그게 중독이에요. 순간의 만족이 있어요. 그냥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잠을 깨고 나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돈은 다 털려 있고 뭐 깽판 부려 난리법석이 되죠. 그렇지만은 또 기분이 그러고 나면 또 찝찝하고 더럽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또 이제 찾아가죠. 술을 찾아가서 술이 주는 순간의 만족을 또 누리죠. 그게 마치 종교 행위 같아요. 종교도 마치 뭔가 순간에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단 말이죠. 술, 섹스는요, 그것도 만족이 대단한 인간의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걸지도 알고, 그건 시작 단계가 있고 도입 단계가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최고조가 있고 또 종결 단계가 있어요. 저기가 돼. 주기가 딱 결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중독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중독이라고. 또 뭐 있을까? 그 모든 중독에는 만족이 들어있어요.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치심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그 책자에 보면 여기 이제 수치심에 묶인 자아가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공적자라는 것은 남의 사회생활하면서 사는 나죠. 남에게 보여주는 나죠. 개인자는 나라고 하는 나죠. 근데 이게 이제 부모 그 우에서 네 번째 줄에 수치심이 내재된 부모로부터 사회적인 나, 개인적인 나가 학습이 된 경우,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는 버려짐으로 인한 공적자, 사회적인 자아도 파괴되고 개인적인 자아도 파괴되고 버려짐. 아까 어벤던먼트라고 그랬죠. 더 위에 이미지화된 상호 연결. 이미지라는 말은 기억이거든요. 기억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자아, 개인적인 자아도 파괴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치심이.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수치심이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성장했을 겁니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나의 모습이 수치심의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수치심에 쩔어가지고 이 수치심의 악영향을. 그 다음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신이 동일시됨으로써 아까 학습이 되는 경우죠. 동일시 아세요? 동일시? 동일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 저도요 기분이 좀 저기 하면은 손흥민이가 그 유럽에 그 축구 영국에 골 넣은 거 유로파 리그에 골 넣은 거 그 장면만 계속 보여주는 거 있어. 스포츠 그것만 계속 보면 막 꼭 넣을 때마다 막 소리 질러. 넣을 때마다.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에 넣은 건데도 또 보면 막 또 희열이 또 올라와. 손흥민이 골 넣은 것만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와요. 손흥민하고 나하고 뭐가 된 거예요? 동일시. 그 팬이라는 건 동일시를 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팬, 동일시.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은 누구하고 동일시가 되죠? 부모. 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가 되죠. 딸은 엄마하고 동일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엄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동일시 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너무 좋다. 베드로하고 동일시 생각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도 있죠. 아까 내가 정약용 썼죠? 정약용과 동일시가 안 되면 저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필요한 건데 문제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수치심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버려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버려짐이라는 게 미성숙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버려짐이죠. 자녀를 버린 거야, 버린 거. 그게 바로 부모의 미성숙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미성숙이에요. 아이가 버림당했을 때 수치심이 내면화되고 이 버려짐이라는 것은 정신적 힘이 말살되는 결과를 갖는데 그게 부모들의 미성숙이라 이거지.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미성숙해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성숙을 물려준다. 또 그러면 거기 밑에서 자란 자녀도 미성숙을 물려받아서 또 부모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미성숙을 물려줘요. 인간적인 욕구를 느낄 때마다 수치심이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욕구를 느낄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폭력 있죠. 성폭력.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폭력은 성에 대한 폭력이 있죠. 폭력입니다. 그 성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걸 성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죠. 그러면 인간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 마치 성폭력 당했을 때의 그때 당시로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뭔가 아주 죄악시한다고 자신을. 성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자신을 죄악시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상처는요. 인간 존재가 말살되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성적인 욕구는 당연히 올라오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얘 안 올라오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았던 사람들, 성폭력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럼 성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심지어는 남편도 거절하지. 거부하는 거야. 계속 거부해. 응? 저만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질문도 해주셔야 저도 좀 할 말이 좀 생기고 그러는데요. 뭐 하나라도 질문해줘. 응? 우리 저기 다년간 여러 상담 공부를 하신 집사님, 뭐 질문을 좀. 그리고 말이 없었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거?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날 봐요. 저는 제가 어려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커서까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저의 이제 근원적인 게 어디서 왔는지. 딸만 5인 중에서 막내 딸 5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아 때부터 거절감이 있었구나. 그게 가장 근원적인 거였고, 이제 나서 이제 밀어놨었던 아버지가 또딸 마지막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이다 보니까 딸만 내리 5이야. 네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유산하셨대요,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시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정 엄마 시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작은 어머니가 계셨대요. 그러니까 작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근처에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유독 언니들보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담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많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됐지만 완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요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 각도로 보면 셋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지금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나 그런 부분을 부모가 학습을 통해서 너는 왜 딸이니 뭐 등등, 아까 저기 둘째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마디 던지는 그런 학습 이론, 또 버려진 부모가 딸이 5이니까 딸만 다시 있으니까 돌보지 않은 경우, 셋째는 또 어떤 사건들, 기억들, 메모리들이 형성돼서 그런 수치심을 생산해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차원에 가족순이라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심리가 달라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막내라 좀 의견을 존중받지 못했던 유시다. 근데 이제 지금 어리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없어서 우리 집 딸이라고 하는 5째로 태어난 나,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감을 유난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 같은 건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집안의 분위기를 얘기하시잖아. 아들이 없이 내가 5째로 태어났다. 네. 응?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는 부모가 걱정할 일인데 아들 없는데 내가 왜 딸로 태어났을까? 미안한 마음.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5째 그 가족 순위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느 교수의 이론인데 확정된 이론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심리 이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첫째는 책임감의 아이야. 마지로 태어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둘째들은 정서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둘째 딸들이 대부분 그 감정적이야. 엄마의 딸, 엄마의 자녀, 엄마하고 밀접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싸웠다면 둘째들이 나서. 셋째들은 최진사댁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들은 관계 중심적인 자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집안의 셋째 딸은 심리가 아주 건강하고,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의 셋째 딸은 심리가 안 좋은 거야. 이 셋째 딸은 이 관계 중심적인, 그래서 최진사댁 좋은 집안인데 그 중에 셋째 딸은 뭐 그냥 데려가라. 이게 심리 건강이 좋은. 넷째는요, 이 첫째, 둘째, 셋째들의 그 심부름 아이예요. 쓰레기통 아이라 그래, 넷째들은. 그래서 짜질그레한 일들을 많이 기억을 해, 주워 담아. 집안의 대소사, 가정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기 때문에 형제간이 사이가 안 좋은 이 넷째 딸들은 심리가 아주 그 짜질구레한 일에 관심이 높아요. 그걸 다 주워 담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좋은 집안의 애들은 또 좋은 거를 또 많이 기억할 수 있죠. 다섯째는요, 또 첫째로 돌아가.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다섯째들이. 가족 순위로 보면. 가족 순위, 여섯째는 또 둘째하고 또 비슷해지고, 이게 이제 가족 순위적으로 보는 심리적인, 이제 그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수치심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딸로 태어난 얘기,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나는 딸로 태어났을까? 이것은 사실 어려서 듣고 자란, 또 엄마 아버지의 그 아들이 없음에 대한 그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유난히 챙겨 듣는 딸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유난히 그 부분을 또 관심을 가지고, 혹시 미안하다, 죄송하다, 딸로 태어나서 뭔가에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막 아들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모셔야 될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다섯째가 그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맏딸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또 다섯째 되면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 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좀 현재와 연결돼 있어서, 지금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 더 나란 소리 안 해? 시어머니가? 저는 어렵게 나가서